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먹고 살기 힘드네요. 다 마찬가지죠, 예. 모든 사람들이. 아니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왜 먹는 거 너무 비싸졌어. 맞아요. 예.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접니다. 아니 맨날 그래.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먹는 양은 뭐 우리가 맨날- 100배를 더 먹는 건 아니잖아. 먹는 양은 맨날 똑같아. 그래. 제가 그 차가 예. 덤프트럭이 기름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네. 경차 정도인데 저는 이제 덤프트럭 정도인데다가 아니, 얼마나 먹길래 그래? 그러게. 저도 꽤 많이 먹어요. 덤프트럭 정도인데다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수입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우리가 기본 그 한 달에 2인 부가 그냥 먹고 살고 아파트 관리비 한 200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근데 과일이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지. 과일만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아, 참. 오늘의 주제 끄집어내는 거 참 힘들다. 힘들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신문 일면을 정리하면요. 예. 민생과 총선입니다. 예. 이게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민생 물가 문제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먼저 신문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일보 보시면 사과 한 개 5,000원, 손이 멈칫 이렇게 일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 사과 맛있어 두 개, 보인다. 두 개 남았는데 아껴 먹어야 되겠다. 아껴 먹어야 되겠어. 신문 일면에 사과 사진이 저렇게 실리는 거는 거의 뭐 그럼요. 신문 역사상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과 한 개 5,000원이야 진짜? 아, 그러게 와. 말입니다. 사과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네. 그죠? 본 지가 오래됐고 얼마 전에 방송을 같이 하는 모 변호사님이 예. 제주도 출신이라고 네. 네. 그 큰 오렌지와 귤의 혼종 있잖아요. 큰 뭐 천혜향이라고 그럽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네. 아닙니다. 다른 아닙니다. 분이 예, 다른 예. 예. 제주도 출신의 제주도 출신의 네. 현근택 변호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큰 이제 그거를 들어있는 상자를 줬는데 예. 그 이제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과일이다. 예. 귀한 과일이다. 그래가지고 아껴 먹었어요. 예. 썩었어? 나중에 두 개인가가 맛이 같더라고요. 너무 빨리빨리 아까워서 먹어야 네, 너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빨리- 잘 닦아서 물에 잘 닦아가지고 빨리빨리 먹어야 돼. 보관해야 돼요. 그 부분만 반들반들하게. 좀 덜어내고 먹어도 되는데 또 안 그랬죠? 귀찮아서?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그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시죠. 예. 자, 이거 동아일보만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경향신문도 과일값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이렇게 기사 경향신문도 쓰고 있고요. 다 중앙일보도 일면이네. 물가 다시 3%대로 금리 인하 기대 찬물 그래요.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2월 상승률이 3.1%예요. 뭐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요.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가 내려가야 금리도 뭐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제유가가 오르고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요. 특히 과일값이 1년 전보다 38%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수치는요. 외환위기 때 정도랑 비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가 대충 그때 90년대 말하고 비슷해요. 한국 경제 상황도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동아일보 이면 한번 보시면요. 사과 배가 흉작이었다. 네, 수입도 막혀서 과일값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경향신문 이면도 보시면 역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생산량이 줄고 수입도 불가. 불가하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기초해서 과일 가격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농가 고령화 또 소득 감소 흐름에 따라서 국산 과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상 기후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또 그런데 무엇보다도 수입으로 지금 대체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따라서 사과 배는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맛이 달라. 맛도 당연히 다르죠. 맛이 우리가 더 달라. 맛있죠. 예, 우리 게 보통. 훨씬 맛있어요. 예. 복숭아는 외국이 맛있긴 하던데. 근데 과일 가격 네. 폭등세가 그렇게 되니까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부 대책은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대책은 아니, 지금 뭡니까? 우리가 과일도 하나 못 사 먹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서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의 역대 최대 수준이 맨날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600억 원을 투입해. 600억이야. 차감 가격을 네. 내리고 오렌지, 바나나 등을 직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뭐 파인애플도 많이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과, 배 먹지 말고 다른 과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사과 먹고 싶다고. 네. 그리고 매일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드플레이션, 탐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 단속이 나서면 귀엽다는 거야? 팔비틀기 또 나서는 상황입니다. 귀엽다는 거야? 식품업계, 그러니까 빙그레 영업이익이 지난해 1,124억 원으로 네. 전해에 비해서 2.9배 늘었고요. 농심 역시 1,122억 원에서 2,12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익 많이 나니까 물가 인상률,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식품업계는 원재료 값만 가격이냐, 인건비하고 물류시설, 뭐 이런 부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당장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곡물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데 왜 라면 가격이 이러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거든요. 뭐 저게.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과거에 최강 시사할 때 그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 요인으로만 예를 팜유라든가 뭐 그 요인으로만 예를 결정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팜유 바로 마실 수도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과일 가격에 이제 오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게 단기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좀 기후가 안정되면은 정상화되는 이슈였는데 요즘은 이게 구조적 요인, 반쯤은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기후가.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 고령화의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는 구조적 요인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그러면은 이제는 사과를 못 먹게 됐다라는 현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과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물가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언론들이 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물가라든가 이 거시경제 자체에 대해서 가령 동아일보는 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내지 않았다. 사설 제목이 이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라는 거는 기분상 그러니까 뭐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2%대 좀 미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래야 좀 기분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 2%대 목표치가 2%대 살짝 좀 걸쳐서 미달하면 그게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건데 예. 3%대 진입했다 그러면 걱정이 막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뭐 이 여러 가지 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오펙이라든지 또 오펙 플러스라든지 감산 연장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연내 $100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이 지금 과일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해가지고 이런 영향까지 겹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유가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하면 이런 지적을 하면서 거기다가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유류세이나 연장, 전기 가스요금 억제 이런 걸 통해서 그거 다 했거든요. 다 미뤄뒀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물가 인상 요인들이 지금 잠재돼 있기 때문에 추후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총선 이후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 거기에 더해서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무분별한 돈 풀기 경쟁이 요야는 아니야. 대통령이야. 저 이제 좀 제일 주범은 대통령이 그 얘기가 예. 뒤에 있습니다. 다. 예. 좀 이따 다 이제 그 사설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알았어요. 예. 여전한 물가 부담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예. 그래서 아직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당분간 재정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치권이다 이렇게 썼는데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예. 정치권도 눈앞에 인기에 급해 돈 풀기 처방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고 경향신문 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 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써 있어요. 비슷한 지적을 쭉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355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1% 감소했다. 그런데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가구당 실질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즉 물가는 오르고 쓸 돈이 줄자 결국 먹거리 소비부터 줄였는데 저소득층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이다.
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불가항력인 요인, 이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으나 지금 환율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물가 압력이 높인 측면을 보면 정부의 그렇죠. 경제정책 운용에도 문제가 많았던 거고, 이딴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면서 고물가 부작용에 대응할 여력도 뚝 떨어져 있는 거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관건선거 시비를 일으키며 17번째 이어가는 민생토론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온갖 개발, 교통공약, 선심성 감세, 퍼주기 정책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뒷전에 밀려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은 민생 없고 토론 없는, 민생이 없고 토론도 없는 이 민생 토론에 접고 발등에 물이 된 물가 잡기부터 전념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예. 사실 어제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민생 토론회 얘기를 지금 꺼냈지 않습니까? 예.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만 사실 지적을 한 사설들도 있어요. 줄줄이 많아요. 줄줄이 그걸 많은데. 소개를 지금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아니요, 제가 네. 요 지금 그러시죠. 오늘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사건인데 네. 민생토론회가 좀 이따가 해. 네, 예, 뒤에 좀 다시 이따가 한번 해. 얘기하고요. 예. 민생 문제는 지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예. 이것도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노란색 두 줄을 좀 쳐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과 한 개 5,000원 그 아래쪽에 그렇죠. 그렇죠. 전공의 위주 병원 구조 바로 잡겠다. 어. 동아일 보니까 일단 대통령의 얘기를 존중하는 걸 일면에다 써주긴 했는데 일단 예. 윤 대통령이 어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어요. 근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굉장히 강경 대응하겠다.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끌어나가겠다. 예. 의사가 포기 선언할 때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겨레 신문 3면은 어떻게 해석을 덧붙여서 보도를 했느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다 예측하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여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고 이게 사실은 의사들 이야기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저는 뭐 의대 중원을 누차 이야기했지만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를 단계적으로 할지 뭐 일시적으로 할지 몇 명을 할지에 관해서 정치적이지 않다면 제발 총선 이후에 하면 안 될까? 이건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그러면 합의하면 되잖아. 맞아요. 예.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하고 여권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의대 수요조사했는데 3,401명 그렇죠. 정원 늘리겠다고 의대들이 네.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이 통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세는 장기전 불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풀이하면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장기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 장기화 국면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00명 네. 내지를 때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안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도 고심 중이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 송현숙 논설위원 칼럼이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칼럼 제목이 총선용 의료대란 결자가 해지하라. 대통령이 묶었으니까 대통령이 해지하라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 칼럼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의사다. 대통령의 칼끝이 이제 의사들을 향하고 있다. 사교육 R&D에 이어 의사까지 자칭 반카르텔 정부의 칼바람은 거침이 없다. 현 정부의 장기인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행정처분,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 지금 공백 사태, 의료 예. 대란이 3주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보건위기나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데없는 의료 대란에 시민들은 황당할 뿐이다. 꼭 이 시점에 이런 방식의 속도전에 나서야 하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꼭 이래야만 했던 것 같다. 라면서 뒤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에 국면 전환용 카드 하나로 의사 증원 방안이 검토됐다는 것이
것을 여당 내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하던 보건복지부가 여름까지 언급했던 증원 의사 수는 500명 선이었다. 갑자기 10월 중순부터 증원 수준이 대폭 늘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설 연휴 직전 올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각기 예측치가 1,000명 정도였는데 이걸 한참 네.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에 정부 여당을 둘러싼 모든 논란 잡음은 일거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결정인지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한번 사전 점검을 해보고 야 그냥 가자라고 했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의 고위 관계자 간부들을 접촉을 해서 야 이거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도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지금 여론 언론이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정말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어떤 정치적으로 결정한 문제인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에 관해서는 뭐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의대 교수들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 송현숙 논설위원이 네.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네. 또 설명해 줬어요. 친절하게. 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서울대 등 세 곳의 연구조사를 제시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자가 공개 반발하는가 하면 그렇죠. 연구 내용 일부를 정반대의 결론에 갖다 붙이며 경강부회식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합리적인 있고요. 의사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거는 다 거의 다 찬성한다니까. 근데 맞아요. 갑자기 2,000명 해가지고 5년 동안 일단 뭐 늘려. 이거는 그리고 네. 의사 증원 규모 발표 직후에 박민석 네.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사들의 진료 공백 상당 부분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등 위험한 방안이다. 그렇지. 이렇게 지적하고 예. 있고요. 여당 고위 관계자 유희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도 귀를 의심케 한다.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료교육 부실과 필수 지역의료 기피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뽑아놓고서 논의한다며 일종의 개문발차 형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라고 하니 이런 무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스콕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 요즘 신문 보시는 분들도 많지 예.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해요. 그래, 꼼꼼히 찾아보면 또 괜찮은 사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상식적인.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민생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 민생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문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 민생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걸 사설들이 오늘 쫙 보여주고 있어요. 보수신문 사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뭐 보수신문 사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코너는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신문들 말씀하셨듯이 신문에도 났거든요, 사실. 신문들이 써요. 근데 이제 시간들이 없으니까는 신문을 보지 못해갖고 요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신문들이 안 쓴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쓰기는 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맥락이라는 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이게 최근에 벼랑간 사실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칼럼에 나와 있듯이 지난해부터 계속 군불 떼온 거고 저희 최강 시사 할 때도
그 갑자기 이 신문에 이게 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야, 몇 년 동안 4천 명, 뭐 합쳐서 3천 명 이 얘기가 났더라. 그래서 1,000명을 갑자기 증언한다고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막 예. 어떻게 1,000명을 증언하지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랬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근데 가물가물. 그렇죠. 그러면서 막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2,000명이다라고 할 때는 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잘 보시면은 이런 맥락들이 다 있다. 그래서 신문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 네. 토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할 때마다 욕을 먹어요. 지금 신문에 의해서 어떤 신문이든지 간에. 그러고 보면 방송은 민생토론회 같은 경우, 특히 KBS 같은 경우에 대통령 말만 전하고 전하고 그걸로 끝이야.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MBC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게 관권 선거 아니야? 이런 거라도 헤드라인으로 뽑고 지적을 하는데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런 게 정부의 선동기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그런 행태거든요. 근데 그렇죠. KBS, 공산당 기관지? 아니 KBS KBS는 계속 공산당 기관지인데?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동관 아, 방통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아, KBS 그러면 그 KBS 아 그때 공산당 기관지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 KBS는 계속 공산당 기관지인데 그러면?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예. 오늘 이제 사설을 보면 중앙일보의 경우에 예. 중앙일보입니다. 사설 예. 제목이 이래요.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 토론에 논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 토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1월 4일부터 그제 5일까지 총 17차례 민생 토론이 열렸는데 이게 말이 많다. 예. 대통령실은 현장을 찾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뭐 명확치 않아 보이지만 두고두고 우리 재정에 무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대로 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예. 지난해 56조 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이라고요? 중앙일보요. 중앙일보.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 가로 열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 강원 0회. 그래서 이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당했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예.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 막중하다.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 전공의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썼고 예. 근데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또 하나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곡간지기 기재부. 예, 이래요. 시원하게 양보하는 기재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언제는 또 건전재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렇지. 쭉. 그렇죠. 예. 그 얘기인데 근데 뭐냐면 얼마 예. 전에 민생토론회에서 예. 출산지원금 주는 기업에 대해서 감세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 기재부가 괜찮아 뭐 이랬대요. 근데 그거에 아니, 대해서 예. 그거에 윤 대통령이 예. 이렇게 표현해. 기재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인데 예. 그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과세 방침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출생 대책에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는 건 좋은 일인데 세금 일부 감면은 몰라도 전액 비과세 조치 과도하다. 예. 조세의 원칙 문제인 만큼 통 크게 선심쓰듯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재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했다. 외견은 국민 요청에 기재부가 양보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는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주도한 대통령실의 요구에 시원하게 부응한 것이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대통령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들다. 최고의 선진세제라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용산의 뜻에 밀려 입장을 조변 섞게 한 게 어디 한둘이냐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용각산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현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데도 왜냐하면 이 신문은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기재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베네수엘라 타는 직행 열차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니 정말 영혼 없는 네. 곡간적인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예. 동아일보도 사서 썼습니다. 나흘이 멀다 하고 선심 공세, 공수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이런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민생 토론회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 한 번거리다. 수도권, 부산, 대전, 울산, 충남, 대구 등에서 열었는데 상당수가 총선 승부처다. 토론에서 GTX 신설 및 노선 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북한 재개발, 대구 경북 신공항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개발 정책이나 복지정책 발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중립 위반 시비로 번지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선관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예, 이런 걸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봐야 되냐. 네. 보수언론도 이런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요 말했다가 탄핵 소추, 합법적인. 예, 합법적인? 합법적인 탄핵 소추 가결되는 그렇죠. 사실 치욕을 겪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중앙일보 사설에도 이런 단락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굳이 이야기했죠.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식이 있는 대통령 같으면 자제해야죠. 근데 그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학생들 학자금 대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면제시켜준다고 할 때 공화당이 그리고 미국의 CBO가 수치로 제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학자금 대출 그렇게 면제해주면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뭐 0. 몇 %포인트 올라가게 돼. 그래서 바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그래도 학자금 대출 면제해 줄 거야. 뭐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한다고 하는 모든 무슨 대출이나 뭐 세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 중하위층 특히 서민들을 고통받게 하는데 그 연계된 사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아까 경향신문 예. 사설에서 그 지적을 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구닥다리 대책들인지 중국하고 똑같잖아요. 예?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일 나면 야 경기 부양해. 경기 부양해. 경기 부양해. 그랬다가 인플레이션이야? 괜찮아. 눈 찌끈 갖고 경기 부양해. 그러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놀라지 마세요. 영국 자본주의, 영비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중국에게 필요한 건 경기 부양 정책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다. 양극화 때문에 돈 쓸 사람이 없다. 9억 명 이상은 월 한 30만 원 내도 못 산다더라. 그래서 좀 쓸 사람들을 쓰게 하는 그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제 처방을 내놓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보수지들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 거니까 제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먼저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고 유연하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 신문들은 경직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아 저거는 문재인 정책인데 저거는 노무현 정책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실상 그 얘기를 또 포장을 바꿔서 하기도 해요 또. 그렇지. 근데 네. 정치적인 태그를 붙이면 문재인 정책에는 태그를 붙이면 또 막 안 된다고 또 하는 거예요. 막.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의 큰 줄기는 결국은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민생 토론을 해가지고 오히려 물가 부담을 막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 신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이 그렇죠. 지적을 봤을 때 이런 결론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주제를 네. 민생과 총선 이렇게 한 민생과 거예요. 야 이러다 다 죽어. 어. 야 그러니까 이러다 그러면은 다 죽어. 총선 때까지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앞부분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민생 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풀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총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총선 국민의힘 총선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재심을 요청하거나 탈당을 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령 지금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제 현역 의원 유경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고 또 이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이 유경준 의원이 소위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다. 오컬트, 파묘 공천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관위는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 공천한 거다. 그리고 유경준 후보가 지금 유경준 의원이 비합리적인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공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유경준 의원을 다른 데 지역구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 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뭐 안병길 의원의 경우에는 부산 서동구인데 여기는 사생활 문제로 공천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난리인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 홍석준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된 된 지역인데 예, 이게 문제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이 깨졌다라면서 막 반발을 하면서 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관위가 이른바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후보 공모하기로 한 지역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나를 버렸다. 잠시 떠나서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국민 추천제에 해당하는 이 지역구인 유성걸 의원의 경우에 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사설을 막 썼는데 가령 한겨레의 경우에는 제목이 친박 신복 공천 탄핵 이전 회기가 국힘 시대 정신이냐 이게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예. 이런 이제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썼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건생구팽 탄핵의 강 찐윤무사 한숨 터지는 한동훈표 공천 건생 구팽. 그렇죠. 김건희는 살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팽당했다고. 팽당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탄핵의 강 그 다음에 찐윤무사 탄핵의 강은 아까 유영하 변호사 등의 이 문제 예. 그다음에 찐윤무사 이건 찐윤무사. 찐윤들은 무사한 공천이다. 아, 찌는 무사하다. 살아남았다. 그렇죠. 네. 요 사설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이 내용이 뭔지 사람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근데 네. 그걸 다 소개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떠들어가지고 뭐 네. 떠들어가지고 이미 다 하셔요. 예. 이름 얘기하면 다 하셔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는까지는 말씀 안 살짝 드리고 불러봐봐. 누군데? 누구냐? 네. 예를 들면 이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공천 막바지로 가면서 현역 의원 컷오프 속출하고 있는데 가령 유영하 변호사 예. 그런 사례고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종 부결된 이후에 김건희 방탄을 위해 미뤄둔 난제를 풀면서 그 공천 잡음이 터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울 강남권, 대구 경북 등의 강세 지역 중심으로 62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심사를 보류해 놓은 사이 윤재옥, 이철규 등 친윤 핵심 인사들과 윤적 이철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주진우, 이원모 전 인서비서관 이원모. 등의 용핵관들은 대부분 경선 없이 양지바른 지역구에 그렇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병수, 조혜진 의원 등 친윤 색채가 옅은 영남 중진들은 당 요구로 지역구로 옮기는 돌려막기 공천 대상이 됐다. 현역 의원 중 낙오자가 없는 늙은 공천, 꽁대 공천으로 청년 여성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주류 그랬네. 행제, 신은 행사 공천이다. 예. 그 외에도 뭐 뒤에 뭐 선이 후난 토사 구팽 건생 구팽 뭐 하면서 유영하 도태우 뭐 등등의 얘기 쭉 있는데 예.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지역구를 막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 오늘 일면에 무연고 벼락공천 후보도 어리둥절 동네 사정 잘 몰라 공약개발 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지역구에 가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있는데 노래 가사 랩 같아요. 그렇죠. 막 그런 거는. 예. 갑자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공약 지역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재밌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예. 오늘 이제 경향신문 3면의 경우에는 친윤 기사 많이 뜬 의원 97.8% 공천, 찐윤 불패 수치로 확인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친윤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뜬 의원은 97.8%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분석한 거예요. 와. 나름.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네.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친윤 순항 여당 시스템 공천, 초선 합격 노트된 나경원 연판장. 아, 나경이 연판장 돌렸던 친구들. 그렇죠. 얼마나 네. 살아남았는지 봤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기사가 있는데 이 두 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빅데이터 검색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윤이라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이 친윤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중에 101명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불출마 등으로 공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이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에 따라서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은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 그 다음에 50에서 99에 언급된 사람, 25에서 49에 언급된 사람, 0에서 24에 언급된 사람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예.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비교해봤더니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가 100회 이상인 의원이 45명인데 이 중에 공천받은 의원이 44명, 97.8%였다라는 겁니다. 저걸 또 단수 공천율, 경선율, 탈락률이랑 다 비교를 했네.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어쨌든 이 친윤이라는 평가가 많았을수록 예. 이게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이 보도가 25회 미만이었던 의원, 그러니까 예. 친윤이라는 평가가 가장 적었던 의원은 단수 공천율이 0%였다. 와, 이거 과학인데? 그렇죠. 예, 못 받았다. 과학인데? 예, 못 받았다. 예. 특히 상위권 100회 이상인 의원들은 100회 미만 보도된 의원들에 비해서 단수 공천율이 크게 높았다. 네, 라는 점까지 포함하면은 야, 꼼꼼하시구나. 예. 각하는 꼼꼼하셔. 친윤들은 아주 공천에서 유리했던 거다라고 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경원 연판장이 초선의 합격 노트가 됐다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 전당대회에 그랬죠. 초선 의원 48명의 그 서명이 담긴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초선 의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초선 의원 중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의원이 15명인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의원이 12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 4명만 총선 본선행을 확정 지은 상황이고 8명은 본선행이 닫혀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이 연판장에 이름 확실하네. 올리지 확실해. 않은 사람들은 예. 지금 공천이 안 됐다고 봐야 되고 반대로 연판장에 올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성적표가 좋다. 탈당한 사람 제외한 47명 중에 21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단수 추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승리한 상황이고 남은 사람들도 지금 경선 전망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친윤 핵심 일부는 단수 추천으로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됐다. 오로지 이제 딸랑딸랑했던 분들 위주로 공천을 줬다. 김건희, 윤석열에게 딸랑딸랑했던.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뭐 네. 다른 방송도 출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국민의힘 쪽 보수 쪽 패널하고 같이 막 뭐 서로 간에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예. 민주당이 좀 시끄럽게 공천했던 건 맞고 또 처음 공천 세팅하는 과정에서 네. 명확하게 기준을 밝히지 않아서 또 반발을 좀 키운 측면도 있고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거를 상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잡음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도 예. 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하면서도 반대로 얘기를 네.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괜찮냐? 민주당이 이렇게 비난하는데 같은 기준을 대고 국민의힘을 얘기를 해봐라. 그렇죠. 근데 예. 국민의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같이 같은 기준으로 갖다가 대보니까 어때 국민의힘? 더 심한데?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더 심해. 훨씬 심하지. 훨씬 심해. 사실은 민주당에서 거기다 이게 집권여당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던 게 집권여당의 역할이 뭐냐. 그래도 대통령실을 견제를 하면서 같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다면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보수 신문들도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쓴소리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딸랑딸랑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대통령 의중에 맞게 또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는 그 이종섭 국방장관처럼 호주 대사로 보내고 임종득
누굽니까? 제2차장, 네, 안보실 안보실 네. 2차장이랄지 신범철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다 단수 공천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피의자고 출국 금지 대상자들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네. 거네. 공천에 대한 의문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의문이 있어요. 가령 네. 경향신문에 김 여사가 언니하는 진양의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 신청 이 기사가 있는데 아 진양혜 씨 비례 신청했어요? 네, 아나운서 그렇죠. 출신. 네. 진양의 전 같이 일해서 아나운서가 친한데. 그렇죠. 이게 뭐 손범수 아나운서랑 네. 특수관계인 네. 분인데 그때 좀 같이 친해놓지요. 아니 친하기는 친했어. 그러면 예, 지금은 비례 지금은 신청할 서로- 수도 서로 안 있었을 보겠지. 것만. 김건희 여사가 2015년에 SNS에 예. 이 진양의 전 아나운서하고 손범수 네. 전 아나운서가 전시를 보는 사진을 올리면서 예.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고 써서 예.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비례 신청을 했다. 아, 요게 이제 기사가 있는데 예.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에서 예. 요거 이제 조금 나중에 화가 날 것 같고 진양의 전 그렇다 아나운서. 치고 예. 그렇다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MBC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람 범죄자였다가 그다음에 특사로 최근- 특사 받았는데 그렇죠. 바로 또 비례를 한다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언론 장악의 천병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공천 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임종득 얘기했잖아요. 약속 네. 사면. 그리고 네. 최근까지도 무슨 그 언론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그 무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 무슨 연대 있어. 네, 그런 단체에서 어. 사실 지금 이런 그 출신들이 또 선거 방송 심의도 해요. KBS라든가 MBC라든가 예. 이런 방송사들의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사가 흔들어 놓고 난리가 나는 그 난리가 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외곽에서 그랬던 그렇죠. 홍위병처럼 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천 주는 겁니까? 이게 용납이 돼요? 용납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밖에서 심판보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판도 아니지만 화내지 마. 네. 나는 오늘 화 안 내는데 왜 그래?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판조차도 아니지만 밖에서 심판인 척 하다가 이제는 네.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막, 저 선수로 뛰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공천 준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선거 방송 심의위원도 한다니까 지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개판이 되다 보니까 예.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뭐가 아니, 벌어지냐면, 강아지판. 예. 강아지판. 웃지 못할 상황이 뭐가 벌어지냐면 오늘 조선일보에 예. 장재원 의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장재원 의원 장재원. 인터뷰를 실렸는데 멋있어요. 사진이 멋있습니다. 와우. 제목이 내가 희생 안 했다면 당이 쇄신에 대해 할 얘기가 있었겠느냐. 저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네, 멋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래요? 네, 원래 뭐, 저런 표정이에요. 아 원래 저런 표정이구나. 아. 왜냐면 제목이 보세요. 네. 장재원 의원이 어쨌든 불출마를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물론 본인 지역구에는 그 사골 됐어, 사골. 네. 그 얘기는. 본인 집안의 가신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천을 받았지만 네. 어쨌든 내가 불출마 안 했으면 국민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면서 생색내고 있는 거잖아요. 생생내고 한번 나서고 싶은 거지. 나서고 네. 싶은 건데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엉망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예. 장재원이 생생낼 만큼의 엉망인 상황, 이 상황을 제대로 평가해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그런 기사 예. 내용인 것 같고요. 민주당 민주당 공천 짧게. 얘기를 해보죠.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음. 조선일보 참 재밌는 신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우리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안 공천 하죠.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조선일보 그 좋은 취재력으로 그런 거 안 해. 기관지라니까. 저기는 기관지야 기관지. 다른 신문이 네. 그렇게 보도할 때 조선일보는 친문 비명 횡사의 밤 네. 이렇게 뽑았어요. 전두환 어젯밤에 때부터 민정당 기관지 역할을 쭉 해왔어요. 경선 결과 20곳 정도 발표했거든요. 민주당이 비명 박광원, 윤영찬 경선에서 탈락했고 박용진은 결선 투표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관련돼 있는 소식들 저희가 많이 전했기 때문에 20명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뭐 비명만 다 탈락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친명계라고 분류됐던 의원들도 거기에 일부 이것도 포함이 돼 있긴 아까 하고요. 무슨 친명 뭐 친문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경향신문처럼 과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근데- 그 카인즈로 지금 검색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정도로 97.3%에 아예 0%가 나왔잖아요. 아예 0%. 그러니까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0% 연판장에
친윤이 아니라기보다도 네. 하위권에 들어가는 친윤이라는 연관이 되지 않는 하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수 공천이 0%였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근데 같아요. 좀 답답한 게 네. 저 국민의힘은 연판장이 딱 있으니까 하는데 네. 첩보동의안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견이 그 명단이 없어서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니까 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여전히 좀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민주당은 일단 크게 한 고비는 넘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추가로 비명계 의원들이 더 거세게 반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그냥 탈락했어. 1차에서 탈락해버렸으면 조금 더 시끄러워졌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결선까지 갔어요. 예, 일단 네. 결선까지 가서 최종 결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또 한 고비가 또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사회적으로도. 근데 민주당이 어찌됐든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그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이거 참 재밌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표심의 결정 영향력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공천, 명품백, 대장동 이 순서로 지금 사람들의 심상 마음 안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명품백, 대장동에서 확 바꿔서 경제, 예? 민생 이쪽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하면 선거에도 선거지만 진짜 국민 민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국일보는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있는 한번 지면 보여주실래요? 그죠? 제가 네. 그 밑에 예. 검찰 정권 심판 57% 동의하는 거고요. 운동권 심판 48% 48%. 동의하는 거예요. 예. 검찰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중도층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층이 나와요. 저 밑에 있죠. 검찰 정권 심판 공감이 중도층에서 2배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권 심판론보다. 그렇죠. 이게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제 저 그렇지.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는데 국민의힘 패널들은 다 친문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아니야. 중도 쪽에서 일부 아니야. 옮겨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뭐 흥미로운 지점이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도라는 게 예.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 말하는 게 이건 좋습니다. 스윙 보터입니다. 왔다 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이고 이거 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계속 좀 빨리 가는데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가 쓴 칼럼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였어요? 좀 곱씹어볼 예.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민주당이 고전하는 진짜 이유.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민생 토론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남 충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광주 전남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 공개 초청장까지 보냈다 그래요. 예. 이거 관건 선거라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대통령님은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좀 따뜻한 물 한 바가지. 지역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게 주 목적이지만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땐 달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특히 기관장들은 그렇겠지. 예.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위기의 본질은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거, 뭐 공천 논란이 불거지고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거,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말이 없는 지점이긴 하지만 이 칼럼 내용이에요. 공천 논란 자체보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경제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사실이 가려지는 게 훨씬 뼈아프다. 그렇지. 예. 지금 민생 문제 얘기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공천에만 너무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민생 경제 문제를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 의제로 발굴하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예전에 예. 이 다음은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실래요? 뭐요? 숨이 차가지고 숨이 내가. 차가지고. 예전에? 뭐 예전에. 예전이라 그 뭐 이게 예를 이정석? 들면 아니 그러면. 예전에 네. 그 대통령 이게- 그 국민 뭐라 그러지? 예, 토론회인가 예를 들면 방송에 미- 나와서 예를 얘기했잖아요. 들면 예. 그러니까 이 박찬수 대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뭐 민생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건선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당적을 갖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또 그런 식으로만 이제 주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을 홍보할 당시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반론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인정해 줬는데 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넓혀서 해석을 하자면 반론권을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구상을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통령이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적과 함께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민주당의 비전.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으로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이런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 세력보다 이 나라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그래야 소위 말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이 이렇게 끝나요. 네.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잘 짜인 각본의 대통령 토론회에 가려진 경제 민생 현안을 어떻게 제대로 드러내느냐에 민주당 운명은 달려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요것에 더해서 제가 뭐 박찬수 대기자님 같은 중요한 사람 아니지만 주제 넘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예.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얘기 즉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당에 대해서 통합 행보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뭔가 시작하는 건 좋은데 언론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언론에 잘못한 보도가 있으면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보도는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언론이 책임 있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할 말이 있으면 민주당이 지적해야 된다. 지적할 것을 민주당이 직접 지적하고 우리에 대한 이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줘야 유권자들이 아 이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다. 라고는 인식이 생긴다. 아니, 언론도 문제가 있어.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언론도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맞아. 정치인보다는 우리 그렇죠. 같은 평론가들이나 그렇죠. 언론인들이 언론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예. 같이 당대표급, 그렇죠. 특히 대권 주자급들은 그렇습니다. 나라에 책임지는 모습을 더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스콕스에 맡겨두시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스콕스에 맡겨두시고 우리 예. 매일 예. 민주당 얘기를 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 예. 같은데 예. 이렇게 칼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진정 선거판을 흔드는 건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을 도저히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유권자의 절망감의 깊이다. 또한 침체한 대한민국의 활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낼 건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야당이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라도 좀 기대고 싶은 거야. 누구라도 좀 기대고 싶은 거야. 한두 사람 공천의 문제보다 이것이 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이다. 김민하 평론가가 바로 기댈 그런 수 점을 있는 얘기를 한 건데요. 좀 그루터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네. 우리가 막 홍영표 원내대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삐져 있을 때입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어제 얘기했나요 우리가? 네, 우리가 아니고 김성환 평론가가 제가요. 네. 알았어. 저는 안 내가 했어요. 얘기했어. 네. 그렇게 저는 해가지고 아직 막 안 얘기했더니 나왔어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그거 네. 900 몇 조 뭐 지금 네. 뭐 민생 토론에 돈 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었다고 믿고 싶네요. 네. 근데 오늘도 우리 방송을 네. 들었다고 믿을 만한 신호가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민주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이거 일정 해도 나가는 넘어가는 거야. 윤석열 이거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뒷부분이 아니 지금 기다려서 다 출국금지 못했는데 대상자를 석 달 전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석 달 전에 저 호주 대사 임명하면 어떡합니까? 최상병 문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겨레에. 요건도 나왔어요. 뭐라고? 당시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된 거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고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된 어떤 정황이 되는 게 혐의 특정 말라는 지시. 그렇죠. 혐의 특정 말하는 지시가 내려온 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문건이 나왔다라는 게 아예 문서가 있어. 그렇죠. 한겨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네, 한국일보 사설은 최상병 사건 출국 금지자 대사 임명 비판을 했고요. 예.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공수처 해병대 외압 수사 이종섭 호주 대사부터 속도 내라. 그러니까 빨리 수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먹튀네. 맞아요. 되는 거예요? 국방장관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호주 대사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출국 금지를 알고 임명했다는 거잖아. 아니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당연히 알았겠지. 그렇죠. 알면서 나라가 뭐 이런 해외 식으로 도피를 돌아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대충 이렇게 죄 지은 자들 사면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막 비례도 신청해. 너무 뻔뻔해. 우리 네. 틱톡 잘하는 한동훈 하기사 비대위원장이 요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이 아닌가? 땡땡 하고도 뭐 절대 사과를 안 하니까. 뭐 막말하고도 사과를 안 하지. 그 방송심에 안 걸리나?
예, 대통령은 예외인가? 예. 예, 윤석열과 김건희의 나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숙곡수 김성한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